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료 수집의 대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1절에서는 모집단과 표본, 뭐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특히 표본조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2절에서는 표본 추출 방법, 모집단의 확정, 표본 프레임의 설정, 표본 추출 방법의 결정, 표본 크기의 결정, 표본 추출, 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 수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자료라는 것이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됨으로써 변수로 축적된다 그랬죠. 뭐 척도에는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오늘 배울 내용으로는 뭐 전수조사라고 하는 모집단, 그다음에 표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표본의 특징과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의 차이점과 장단점, 그다음에 표본을 추출하는 표본조사가 필요한 이유, 그다음에 표본 추출한다고 하면 표본 추출 방법의 어떤 절차와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 표본 추출 방법. 그래서 뭐 확률 표본 추출 방법 및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으로 나누어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서 네 가지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 그다음에 체계적 표본 추출 방법, 층화 표본 추출 방법, 어, 군집 표본 추출 방법 이렇게 네 가지와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있어서 편의 표본 추출 방법, 판단 표본 추출 방법, 그다음에 할당 표본 추출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은 조사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크게 조사와 실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실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뭐 사회과학을 하고 있으니까 경영학 쪽에서는 대상이 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자료를 모으기 때문에 실험을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죠. 대부분 이제 조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차이점은 실험은 대상자를 통제합니다. 실험 주로 뭐 실험실에서 쥐 같은 걸 가지고 많이 하죠. 쥐에게 똑같은 먹이를 주고요. 똑같은 뭐 온도에서 똑같이 자라게 한 이런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 대상을 통제함으로써 어떤 대상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조사에서는 이 조사 대상을 통제하진 않아요. 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떤 조사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대상자들 간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사회과학에서는 실험보다는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험에 대해서는 이번 학기에 다루지 않을 거고요. 주로 그냥 대상자가 자기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상태에서 자료를 모으는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조사는 크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전수조사라는 것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전체를 조사 분석하여 정보를 추출한다. 그런데 이 모집단이라는 용어가 교재에 보시면 조사자의 관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총칭하는 말이다. 그랬는데 이 모집단, population이라는 용어 되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모집단이란 조사자의 관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얘기하고요. 이 모집단을 조사하는 전체를 다 조사하는 기법을 가리켜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반면 뭐 표본조사라고 하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모집단으로부터 선정된 모집단의 일부분을 조사한다. 여기 보시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일부 대상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에 관한 정보를 추정 검증한다. 여기는 이제 표본 조사하고 나온 결과물을 추정 검증하는 데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 중요한 게 표본을 그냥 아무렇게나 모집단에서 추출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인데 대표할 수 있는 일부분이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표본이라는 것 자체가 대표성을 가져야 돼요. 뭐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냐? 모집단의 대표성.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전국에 있는 성인 남성의 키를 조사하고 싶은데 모집단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천만 명이라 하죠. 뭐 예를 들어 3천만 명을 다 조사해서 모집단의 평균 뭐 예를 들면 175라고 할게요.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하죠. 모집단의 평균이 175라 할 때 3천만 명을 다 조사하기보다는 일부분을 뽑자 이거예요. 그래서 한 100명을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으로 무작위로 뽑았더니 아까 좀 전에 제가 3천만 명 다 조사할 때 175라고 했죠. 다 조사할 때 치고 뭐 알고 있다고 하죠. 근데 예를 들어 100명을 뽑아서 표본 조사해 봤더니 뭐 174.7이 나왔어요. 평균이. 100명의 평균이. 이거 대표할 만한 겁니까? 하니까 뭐 그냥 수치로 봤을 땐 175나 174.7이나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100명을 뽑았는데 2m 30이 나왔어요. 이건 뭐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숫자가 너무 커서 대표성이 없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 그게 174.7이 나왔냐, 2m 30이 나왔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집단 특성을 골고루 내포하도록 모집단 특성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물론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값을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표본 통계량. 모수로부터 조사해서 얻어진 값을 모집단으로부터 조사해서 얻어진 값을 모수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에서 기술 통계라고 배웠죠. 모집단을 조사해서 모수를 찾아내거나 표본 집단을 조사해서 통계량을 찾아내는 것 기술 통계.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값으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추정 검정 과정을 추론 통계라고 불렀었죠. 그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일부 대상이라는 얘기가 뭐냐? 모집단의 특성을 잘 내포할 수 있도록, 대표할 수 있도록 골고루 뽑아진 표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고루 뽑아진 표본이라면 175 근처 어딘가에 있겠죠. 설마 2m 30이 나왔겠어요. 그죠? 근데 만약 골고루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값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비표본 오류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표본 오류라고 불러요. 표본 오류. 그렇긴 한데 100개나 뽑아서 100개의 표본 셋을 뽑아서 175가 나와야 될 값이 2m 30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뭐 한 수십억 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174.7 이 정도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긴 한데 여하튼 우리 지금 목적은 뭐냐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일부 대상을 표본으로 뽑았다는 얘기는 그걸 어떻게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니? 대표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는데 제일 중요한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 뭐 체계적 추출 방법, 층화 추출 방법, 그 다음에 군집 표본 추출 방법, 편입, 판단, 할당 표본 추출 방법 이런 거. 자, 그게 우리 이번 시간 말미에 가서 물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집단을 대표할 만한 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모집단이 골고루 뽑혀야 된다는 얘기는 이 골고루 뭐 뽑히게 우리가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는 편파적으로 일부러 잘못되게 뽑지 않는 이상 사실은 모집단으로부터 골고루 뽑힌다는 얘기는 사실은 표본의 개수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좀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이 3천만 명 있다고 하고 키를 조사한다고 할 때 모집단의 모수가 175라고 한다면 3명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은 178이 나올 수도 있고요. 183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 2m 30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3명 정도는 대표 표본이라 하더라도 무작위로 뽑았다고 하더라도 큰 사람만 뽑히거나 작은 사람만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10명, 20명, 100명 이렇게 증가할수록 물론 이건 일부러 의도적으로 뭔가 왜곡시키려고 하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뽑는다는 가정하에서요. 이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많은 사람들의 평균값이 175보다 급격히 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크게 차이 날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표본의 개수에 따라. 그래서 이게 좀 쉽게 알아두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표 표본이라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표본을 왜곡시키지 않는 한 충분한 수의 표본을 뽑아서 골고루 충분한 수의 표본을 뽑아서 표본 통계량과 모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태.
이걸 뭐 충분성, 일치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표본을 일단 뽑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2명 뽑아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키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명보다는 10명, 10명보다는 100명, 100명보다는 1000명이 더 좋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뽑아봤자 무슨 일이 생기냐? 모집단에서 한 번 뽑은 표본이 한 번 뽑은 표본. 그러니까 표본을 뽑을 때마다 표본 통계량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일례로 100명 뽑아서 평균 구해봤더니 174.7, 다시 100명을 뽑았더니 165.3, 다시 뽑아봤더니 174.9, 다시 뽑았더니 176.7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본 통계량이라는 건 모수와 조금씩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은 몇 %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번 학기 거의 끝날 때까지 저 뒤로 가서 8장, 9장, 10장에 가야 이제 추정과 가설 검증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얘기하게 될 거긴 해요. 여하튼 모집단으로부터 일정한 수의 표본을 반복적으로 추출할 때 이 표본 통계량들이 일정한 범위에 어떤 분포를 가지게 되고 이거 보통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이 표본 통계량이 모집단 모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질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점점 표본 통계량이 모수에 근접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본 통계량을 한번 뽑아봤지만 모수가 이 정도 범위에 있을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160에서 180cm 사이에 평균 뮤가 있을 것 같아. 그 확률이 90%야. 뭐 이렇게 추정을 하거나 예를 들면 뭐그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평균 키는 175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가설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맞는지 아니면 아닌지 뭐 이런 거를 가설 검정을 해가지고 뭐 H1 그 규모가설 또는 H0는 규모가설이죠. H1은 대립가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설 중에 어떤 가설이 맞는지 검정하는 거 이런 것까지를 이제 이번 학기에 다뤄볼게요. 자, 그럼 제 질문이 있는데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전수조사가 조금 더 우리한테 좋은 조사인가요? 표본조사가 조금 더 좋은 조사인가요? 그랬더니 누가 표본조사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금까지 지금 밑에 걸 말고 표본조사를 실시한 이유를 말고 지금까지 얘기한 걸 기준으로 보면 아니 전수조사는 모수를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표본조사는 표본 통계량을 알아서 이걸 가지고 다시 추정과 검증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전수조사가 좋죠. 전수조사가 표본조사보다 우월합니다. 뭐 이렇게 괜히 추정이나 가설 검증을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조사 대상 전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을 싹 다 조사하는 전수조사가 뭐 나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이유로 전수조사보다는 표본조사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3천만 명의 키를 다 조사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겠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게 한 명 키 재는데 10분 걸린다고 하고 왜냐하면 뭐 1초면 됩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 와서 뭐 이렇게 뭐 이 신장기에 서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재고 난 다음에 뭐 옆에다 기록해야 되고 뭐 혹시 잘못됐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되고 뭐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뭐. 물론 1초라고 하더라도 3천만 명이면 3천만 초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가져간단 말이죠.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교재에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어떤 그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라고 하죠. 근데 이제 선거 기간이 유세 기간이 한 달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 동안 내가 어떤 선거 전략을 취해야 될까 이런 건데 전수조사 하는데 뭐 대통령 선거라고 하죠. 전수조사 결과가 2달 뒤에 나온다. 뭐 아무 소용이 없죠, 지금. 한 달 안에 유세 결과가 나와서 한 달 뒤에 투표를 할 거면 일주일 단위로 아, 내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야 뭐 30대에 집중을 할 건지 여성에 집중을 할 건지 뭐 선거 전략을 우리가 뭐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아예 전수조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 때문에. 두 번째로 전수조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뭐 여기 뭐 교재에서는 뭐 전자제품을 경고성을 시험하기 위해 3m에서 떨어뜨려 봤을 때 얼마나 잘 부서지느냐 뭐 이런 거 예를 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에서 TV를 만든 다음에 최신형 뭐 LCD TV를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견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3m에서 떨어뜨려 봐요. 그래서 탁 부서졌을 때 아, 이 정도 부서지는구나 뭐 확인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아, 이게 조금 더 강도가 필요하겠구나 뭐 아니면 조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구나 그랬는데 전수조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든 모든 걸 다 떨어뜨려 봐요. 뭘 팔죠?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이 파괴성 검사라고 하는데, 한번 조사를 하는데 이 뭐 물건이라던가 뭐 이런 게 파괴가 돼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이건 전수조사 아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반드시 표본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표본 오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 이쪽에다가 좀 이렇게 하나 그려보죠. 여기가 표본이 작다, 표본이 크다, 표본이 개수가 작고 표본이 커요. 여기는 뭐 한개라고 하고 이쪽으로 가서 무한대라고 하죠. 자, 여기 오류가 작다, 오류가 크다. 자, 이 오류 중에는 표본의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급격히 갑자기 떨어지는 이런 오류들이 있어요. 이렇게 급격히 왼쪽으로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오류를 우리가 표본 오류라고 부릅니다. 표본 오류. 표본 오류는 뭐냐 하면 표본 오류는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생긴 오류예요. 표본 한 개 뽑았어. 그러면 대한민국 남성의 키가 평균이 170 몇이 아니라 2m 30일 수도 있다고요. 왜 한 명 뽑힌다고 하필 2m 30인 거예요. 또는 뭐 150일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키가 왜 150이? 한 명 뽑았더니 그 정도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10명, 20명, 100명 뽑을 때마다 급수적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져요. 급격하게. 자,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0이 돼요. 언제? 다 뽑으면. 자, 근데 이게 표본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무조건 오류가 줄어드는 오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늘어나다가 점점 그게 나중에는 이렇게 늘어나는 요런 거 이제 비표본 오류라고 불러요. 비표본 오류 어떤 게 있냐? 합계 오류, 집계 오류, 인쇄 오류, 뭐 이런 오류도 있을 수 있겠죠. 조사 과정에서. 자, 뭐, 조사관이, 이거 조사하려고 하는데 몇 번 같으세요? 3번.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종이 옮겨 적을 때 2번으로 잘못 적거나, 자, 이렇게 종이에 쓰여져 있는 걸 엑셀 시트로 이렇게 옮겨서 타이핑하면서 잘못 타이핑하거나, 그럼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보면 총 오류라는 것은 이런 모양을 띠고 있어요. 처음에 여기 오류가 크고 여기 작지만 두 개 합쳐보면 이만큼. 그래서 점점 하나는 점점 증가, 하나는 점점 감소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우하향하다가 일정 수준을 이렇게 수렴하는 이런 형태를 취해요. 물론 이게 거꾸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오류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 얘기인즉슨 10개, 20개, 100개 뽑을 때마다 오류가 급격히 줄어들다가 일정 수준을 지나게 되면 오류가 이제 더 이상 별로 줄어들지 않는 상태가 돼요. 보통 몇 개냐 하면 보통은 1000개 정도 돼요. 1000개. 물론 여기 500개부터 많이 안 줄어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1000개 정도 표본을 지나가게 되면 1000개 뽑아서 만들어진 오류에 물론 표본 오류 있겠죠. 그죠? 뭐 비표본 오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2000개, 3000개, 4000개 올라갈 때마다 표본 오류의 감소폭이나 비표본 오류의 증가폭이 별 차이가 없어서 그게 그거라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예전에 한 뭐 4년, 5년 전에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거, 한국의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게 센서스, 전수조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 한 4, 5년 전부터 이제 안 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니, 우리 전국에 있는 뭐 예를 들면 1000만 가구를 하죠. 1000만 가구를 다 조사하는 거나, 뭐 이렇게 서울, 경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한 500개나 1000가구씩 조사하는 거나 거의 오류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세 개를 다 합쳐보면, 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 때문에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파괴성 검사처럼 전수조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표본 오류가 어차피 좀 증가하기 때문에 표본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비표본 오류 감소폭이나 표본 오류 증가폭에 큰 차이가 없어서 일정 수를 넘어가게 되면 전수조사가 그렇게 뭐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제 표본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표본 조사를 했을 때 표본 조사된 값을 가지고 모집단을 검정하는 게 뭐 필수적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추정 검정하기 싫어요. 저는 그냥 모집단 사거리 다 조사할게요. 전수조사 할게요. 아니, 뭐 가능한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모습을 바로 알아내는 방법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비용이라든가 파괴성이라든가 비표본 오류 때문에 표본 조사를 했다면 표본 조사하고 끝나진 않죠. 통계량을 구한 값을 이렇게 기술 통계로 통계량 구한 값을 반드시 추정 검정이라는 추론 통계를 거쳐서 다 조사하진 않았지만 일부를 조사했지만 다 조사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표본 추출 가기 전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표본을 뽑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면, 자, 여기서 보시면 모집단 전체에서 추출 가능한 표본 집단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100개가 있다고 하고 이 중에 3개를 뽑는다면 좀 이따 바로 살펴볼게요. 100 컨비네이션 3과 같이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물론 5천만 개에서 100개를 뽑을 거야. 5천만 컨비네이션 100 해가지고 뭐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지만 그래도 이게 뭐 무조건 무한대는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명에서 몇 명 뽑는다 그러면 A, B, C가 뽑힐 수도 있고 B, C, D가 뽑힐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러면 A, B, C로 했을 때의 통계량, B, C, D로 했을 때의 통계량처럼 여기 표본들이 굉장히 뽑을 수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하나를 뽑는 거고요. 하나. 자, 이렇게 뽑힌 표본 통계량이라는 것은 이 모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개의 값들 중에 하나를 뽑은 거야. 뭐 예를 들면 10개라고 하죠. 10개 중에 하나를 뽑은 거야. 10분의 1의 확률 이런 것처럼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다는 것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이제 확률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조사를 위하여 추출된 표본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 가능한 수없이 많은 표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자, 수없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 수없이 많은 것분의 1의 확률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확률과 더불어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표본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뭐 수많은 가지수들 중에 이 표본이 가지는 통계량이라는 것도요, 막 중구난방으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모집단에서 뽑힌 애들이기 때문에. 모집단 모수와 통계량 어떤 관계를 가지냐. 모수 보통 이렇게 세타라고 많이 하고요. 이쪽은 세타 햇으로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세타와 세타 햇은 이런 관계를 가져요. 대략 비슷하다 이거예요. 똑같지는 않아요 절대. 근데 비슷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표본을 뽑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게 뭐냐면, 아, 이런 표본을 추출한다는 거가 예를 들어 보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재에는 지금 컨비네이션 조합 부분만 살짝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승, 순열, 뭐 조합과 관계된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 계승, 순열, 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그 5장에서 한 번 더 다루게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뭐 순열과 조합이라 그래서 순열 조합 부분만 간단히 다루게 되겠지만 제가 오늘 엑셀을 이용해 갖고 계승 순열 조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뭐 5장에서 할 때 하더라도 지금 나왔는데 갑자기 OC3이 뭔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O 컨비네이션 3이라고 읽는 게 좋아요. 조합.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좀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도 좀 설명드리는 과정을 좀 뒤에 요거 뒤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계산기 사용법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여하튼 지금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모집단이 5개 있다고 해보자. 5개. 5명이 모집단에 있어. 이 중에 몇 명을 뽑을 거냐? 3명을 뽑을 거다. 자, 그럼 보시면 1번, 2번, 3번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1번, 2번, 4번 뽑을 수도 있고요. 1번, 2번, 5번 뽑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134, 135, 145, 234, 235, 245, 345 이렇게 뽑힐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네. 이걸 보통 확률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일일이 다 모든 가짓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5명 중에 3명을 뽑으니까 그런데요. 10명 중에 3명 뽑으면 1, 2, 3, 1, 2, 4, 1, 2, 5, 1, 2, 6, 1, 2, 7 이렇게 다 구해볼 거냐고요. 그랬더니 예, 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3만 명 중에 400명 뽑는다면 1, 2, 3, 1, 2, 3, 4, 5, 6, 7, 8, 9, 10, 11 이거 언제 다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우의 수와 관계된 몇 가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 뭐 저희가 통계학을 하고 있고 벌써 3장까지 왔는데 계속 그냥 개념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금 계승 순열 조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설명에 지금 엑셀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계승 순열 조합이라는 얘기고요. 보통 계승은 이렇게 n 팩토리얼 느낌표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순열은 n 퍼뮤테이션 x 조합은 n 컨비네이션 x 이런 타입으로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이 느낌표, 이 퍼뮤테이션이라는 거 하고요. 좀 약간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 그다음 P, 퍼뮤테이션. 이게 순열. 영어로 퍼뮤테이션인데 한글로 순열이에요. 여기 C, 컨비네이션, 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보통 이제 숫자를 넣는 게 좀 편하니까 O 팩토리얼, 그 다음에 O, 아까 좀 전에 5개에서 3개 뽑는 거라 했죠. O 퍼뮤테이션 3, 그리고 O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숫자로도 한번 써볼게요. 얘죠, 얘. 그래서 이런 게 전반적으로 그냥 일반적 표현 기법이고 숫자 예를 들어서 이게 숫자가 얼마가 나온지도 한번 확인해 보죠. 예를 들어 이 n 팩토리얼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처럼 n까지 다의 개수를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모든 n을 다 쓰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부터 해서 1이 될 때까지 다 곱하는 거라 이거죠. 이거 뭘 나타냈냐? n개의 자료를 순서 있게 늘어놓는 방법이에요. 경우의 수를 나타냅니다. 안개를 다 뽑을 거야. 지금 여기 5명이라고 하면 5명 다 뽑을 건데 첫 번째 자리에 몇 명이 올 수 있니? 5명이 올 수 있죠. 5명 중에 1명 뽑으면 되니까 두 번째 자리에는 4명, 세 번째 자리에는 3명, 네 번째 자리에는 2명, 다섯 번째 자리에 1명. 그러면 5개가 가능하고 4개가 가능하고 3개가 가능하고 2개가 가능하고 1개가 가능하다. 이게 긴즉슨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가지수만큼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다 계산을 해볼게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여기 빼기가 갑자기 들어갔네요.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요. 120.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이성 친구가 있는데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산책하고 뭐 예를 들면 술도 한잔 합시다. 술 마시고 5가지가 있다. 5가지를 똑같이 할 거가 아니라 약간씩 바꿔가면서 영화 보고 차 마실 건지 차 마시고 영화 볼 건지 산책하고 영화 볼 건지 하여튼 이 순서를 약간 바꿔가면서 다르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냐? 120가지 있다고. 자, 첫 번째 영화 볼 건지 밥 먹을 건지 차 마실 건지 산책할 건지 술 마실 건지 중에 하나를 해봐. 하나를 했어요. 그럼 남은 게 몇 개 있죠? 4개. 4개 중에 하나를 골라봐. 하나 골랐어요.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3개. 3개 하고 났어요. 그 다음 고를 수 있는 게 2개, 1개. 이렇게 첫 자리에 5개가 올 수 있고 연속하여 두 번째 자리에 4개가 올 수 있고 3개가 올 수 있고 2개가 올 수 있고 1개가 올 수 있다는 얘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개만큼의 가능한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20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딸랑 5개 그 할 수 있는 데이트에서 할 수 있는 일만 가지고 며칠을 다르게 데이트를 할 수 있냐? 120일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물론 6 컨비네이션이면 거기다 곱하기 6 하면 갑자기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죠. 자, 이거 보통 엑셀에서는 팩토리얼, F-A-C-T 그러고요. O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 그러면 이렇게 120.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근데 이 다음에 순열이라는 건 뭐냐? 5개를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술 마시고 산책까지 하려면 이거는 뭐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물론 뭐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면 5개가 아니라 10개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오래 사귀다 보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루에 만나서는 3개만 하자. 그러면요. 자, 5개 중에 골라봐. 그러면 처음에 첫 번째 자리에 5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고 두 번째 자리에 4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고 세 번째 자리에 3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고 끝이죠. 여기다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야, 5 곱하기 4 곱하기 3밖에 못하네? 그쵸 뭐 60개 확 줄어들었네요. 그죠? 왜 다 하진 않으니까 5개 중에 3개만 하니까. 근데 이걸 참 재밌게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n 팩토리얼 나누기 n-x 팩토리얼.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볼게요. 5, 4, 3, 2, 1 나누기 n-x 5 빼기 3 하니까 2 팩토리얼이죠. 2 곱하기 1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도 여전히 60개. 뭔 얘기냐?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한다고 치면 이거잖아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근데 나는 5개 중에 몇 개만 한다고요? 3개만 한다고요. 이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분모에다가 얘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게 분자, 분모. 약분해 버리면 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요 앞에 공식이야. n 퍼뮤테이션 x는 n 팩토리얼 나누기 n x 팩토리얼. 한마디로 5 여기다 써볼게요. 얘는 5 팩토리얼 5 나누기 팩토리얼 5 빼기 3이니까 2 팩토리얼이죠. 네, 요걸 그냥 원래 엑셀에서는 퍼뮤테이션 PERMUT 퍼뮤테이션 여기 순열의 수를 구합니다. 그랬죠? 퍼뮤테이션 몇 개 중에 몇 개 할 거냐? 5개 중에 3개 할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60.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볼 게 하나 더 있는 게 뭐냐? 아니, 영화 보고 차 마시고 밥 먹는 거나,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는 거나, 차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없어. 순서만 바뀌었지. 오늘은 결국 밥 먹을 거 하고 영화 볼 거 하고 차 마실 거 세 개 하는 거 아니에요, 세 개. 자, 그럼 결국은 뭐냐? 자, 계승은 다 한다는 거와 순열에서는 다 하진 않고 일부만 한다는 거 차이라면, 야, 일단은 하나를 하면 그게 앞에 나오냐, 뒤에 나오냐 중요한 게 아니야. 이 표본 뽑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조합을 썼는데, 그거는 5 컨비네이션 3은 뭐냐 하면 3개 중에, 5개 중에 3개를 뽑는데, 이 뽑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첫 번째 자리에 왔냐, 두 번째 자리에 왔냐, 세 번째 자리에 왔냐는 중요하지 않아.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 공식으로 써보면 여기다가 곱하기 x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분모에 이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분모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야, n 팩토리얼 분해, 이게 n 팩토리얼 분해는 아니죠. n 팩토리얼 위에 분자 밑에 분모에 n-x 팩토리얼은 요건 안 할 거야. 잘라내는 거라면, 또 하나는 뭐냐, x는 x개를 하는 거잖아요. 3개. 야, 3개끼리 있잖아. 자리 바꾸는 거는 나한테는 의미 없어. 그래서 그걸 나눠줘 버려. 이 얘기라고. 여기다 써보면 이런 거네요. 네? 여기다 써보면, 야, 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자, 2개 안 한다 그랬지? 2 곱하기 1 안 한다 그랬지? 알았어. 이거 없어져. 그러고 나서, 그럼 이것만 그대로 있으면 돼? 아니, 3개끼리, 3개가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 그것도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도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얘가 없어지고, 약분돼서. 그죠? 얘는 뭐 어차피 1로 나오는 거 의미 없으니까, 얘가 없어지고 나면, 이런 것이 되겠죠. 10.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야, 이게 뭐냐 하면, 팩토리얼인데, 5개를 다 하는 거에서 5개 다 하진 않으니까 나누기 팩토리얼 중에 몇 개는 안 하는데 2개는 없애버려라. 그리고 또 밑에 분모의 값들이 분모에서만 계산돼야 되니까 3개가 있잖아. 3개끼리 서로 자리 바꾸는 것도 나한테는 의미 없어. 그것도 없어졌으면 좋겠어. 3개도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구하면 10개가 되는. 자, 물론 이거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비네이션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컨빈. 조합의 수를 구합니다. 5개 중에 3개만 조합해봐. 10개가. 자, 그래서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n 퍼뮤테이션 x, n 컨비네이션 x, 이런 게 이제 계승 순열 조합이라 하고요. 이거 제가 아까 5장에서 이제 계승은 그때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제 순열과 조합이라고 나오게 되겠지만, 미리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면 이게 우리 지금 여기 벌써 나와요. 모집단에서 일부 표본을 뽑는다는 것은 모집단 전체 개수, 여기서 5개예요. 100개가 될 수도 있고 5천만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몇 개 뽑니? 그럼 뽑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요 강의하고 이 강의에서 또 갑자기 전자계산기 사용법을 또 올리면 이게 또 이렇게 서로 막 그 혼란이 있으니까 요거 이후에 따로 뭐 아주 한 3분, 5분 짧게 그 전자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승, 순열,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자계산기는 전에 안내드렸던 것 같이 동일한 계산기 사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면 계산해 보시면 좀 편하게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 내용이 이제 끝났고요. 자, 기본 내용은 뭐였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에 대해서 차이, 전수조사보다 표본조사가 가진 장점, 전수조사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절로 넘어와서 표본 추출 방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표본 조사를 이미 실시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모집단을 대표할 만한 일부를 뽑았고요. 좀 충분한 크기의 표본을.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통계량을 이용해서 모수를 추정.
가설 검정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표본을 뽑는다고 하면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막 뽑는 게 아니라 특정한 표본을 좀 잘 뽑아야 될 텐데 그 뽑는 추출 과정이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모집단 확정, 두 번째가 표본 프레임 결정, 세 번째가 표본 추출 방법 결정, 네 번째 단계가 표본 크기 결정, 다섯 번째 단계가 표본 추출로 이어지죠. 표본 추출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좀 전에 그 결정된 그대로 표본을 추출해 주면 되겠죠.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 표본 추출 과정의 제일 첫 번째 단계부터 네 번째 단계까지는 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단계에 이 조사 대상이 사람인 경우에 뭐 대부분 우리 사회과학 조사는 사람이죠. 인구 통계학적 특성, 지역 및 시간 개념을 고려해 모집단을 결정하는 게 좋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모집단이라는 걸 조사할 때 이렇게 조사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모집단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심 대상이 되는 사람, 제품, 지역 등 정확한 조사 대상 집합체를 얘기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안 돼? 뭐 좀 힘드냐?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갤럭시 핸드폰의 사용자들을 한번 조사해 보고 싶다. 그래서 갤럭시 휴대폰,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에 대한 조사, 모집단은 갤럭시 스마트폰 구매자.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연구가 산으로 가고 힘들어질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는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아시아에도 있고 북미나 남미에도 있고요. 유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걸 다 조사해야 돼요. 그죠? 또 이건 작년에도 샀고요. 올해도 살 거고 내년에도 살 거예요. 내년 조사를 내년에 미리 살 사람을 지금 조사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조사를 해요. 뭐 2020년 9월 현재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중 갤럭시 휴대폰, 갤럭시 스마트폰 1년 이내에 갤럭시 스마트폰 구매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 주소도 나왔고요, 지역도 나왔고요, 시간도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러면 조사 대상이 굉장히 특정되어 있어서 조사하기가 편하죠. 그러면 한국 사람만 조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2020년 현재 뭐 중국의 국적을 두고 있는 뭐 중국의 무슨 성으로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중국의 뭐 있을까? 북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뭐 19세 이상 성인 남녀 중에 1년 이내에 갤럭시 휴대폰, 스마트폰을 구매한 사람. 이렇게 확정을 해야 좀 조사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모집단이라는 걸 그냥 아무렇게나 놓고 막 조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 세계를 좀 조사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당연히 일본도 조사하고 중국도 조사하고 한국도 조사하고 유럽 중에도 뭐 스페인도 조사하고 이렇게 조사할 필요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중국하고 한국은 좀 다르다. 뭔가 이질적이다. 그러면 중국, 한국 따로 조사해야 되겠죠. 근데 뭐 유럽을 갔더니 영국이랑 프랑스랑 뭐 스페인이랑 뭐 스마트폰 구매에 있어서 좀 이질적인 성질이 없는 것 같아.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뭐 독일 하나만 조사해가지고 유럽 전체를 다 비슷비슷하다고 봐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북미와 남미는 전혀 이질적이겠죠. 소득 수준도 다르고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하튼 이제 관심 대상을 좀 크게 막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 지역 이런 개념까지 집어넣어서 잡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이제 표본 프레임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 표본 프레임 별표 100개 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모집단 내에 포함될 조사 대상자 명단이 수록된 목록. 자, 이러면 이 표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이 결정되면, 모집단 확정하고 나면 모집단의 명단이 수록된 목록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모집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본 프레임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아니 2020년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성인 20세 이상 성인 남녀 중에 갤럭시 S 20, 뭐 갤럭시 S, 갤럭시 S라고 하지도 않았죠. 갤럭시 스마트폰 구매자가 뭐 한두 명도 아니고 그게 뭐 살 때마다 삼성전자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등록을 했다 이러면 삼성전자에 가면 그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뭐 명단 자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스마트폰을 샀다는 것은 그냥 집에 두려고 본 게 아니라 뭔가 가입을 했을 거니까 SK나 뭐 KT나 LG U 플러스 가입자, 신규 가입자를 보면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신규 가입도 있지만 얘가 이제 뭐 기기 변경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 그게 스마트폰은 딱 키면 그 모델이 이게 딱 접속되어 있는 모델 넘버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신규 접속된 모델 넘버를 기준으로 추출해내면 되지 않을까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는데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런 표본 프레임을 내가 가질 수 있냐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저한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여러 표본 프레임, 있을 수 있는 여러 표본 프레임 중에 그나마 내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표본 프레임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단과 표본 프레임이 딱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여러 가지 오류라고 하는데 이 표본 프레임 오류 중에는요 불포함 오류도 있겠고요. 뭐 그 다음에 표본 프레임 과대 표본, 너무 과대하게 표본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오류뿐만 아니라 표본 프레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뭐 상업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표본 프레임 뒤에 바로 이제 보면 이 확률 표본, 비확률 표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표본 프레임 자체가 내가 없어서 표본 프레임이 없다라는 것도 표본 프레임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표본 프레임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이게 제일 괜찮아. 이걸 쓸 거야. 이것도 표본 프레임 결정이지만 이 표본의 오류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표본 프레임이라는 걸 정확히 가지고 있지가 않아. 그렇다면 표본 프레임이 없다? 이것도 결정이라.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모집단과 1대1로 정확히 매칭되는 표본 프레임이 있다면 그걸 이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그런 표본 프레임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표본 프레임이 있는 경우에 표본 프레임을 대상으로 모집단, 거꾸로 표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집단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건 아닙니다. 내가 궁금한 모집단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표본 프레임을 잘 찾아서 딱 맞는 표본 프레임 찾는 게 더 좋겠죠. 근데 없으면 뭐 없는 방법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있으니까 거꾸로 이렇게 하자. 뭐 그것도 약간 편법이긴 하지만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표본 추출 방법,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중에 적당한 표본 추출 방법을 설정한다 그랬는데 표본 추출 방법이라는 게 이 뒤에 슬라이드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얘기를 좀 하고 거꾸로 돌아올게요. 자, 표본 프레임 추출 방법이라는 것은 크게 아까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보죠. 표본 추출한다는 건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나누죠. 다 조사할 건지 일부를 뽑을 건지. 일부는 이제 모집단을 대표할 만한 일부분을 뽑는 건데 그걸 어떻게 뽑을 거냐 하면 표본 프레임이 있다면 확률 표본 추출 방법. 표본 프레임이 없네요. 그래서 그냥 임의로 표본 규칙으로 뽑을 거면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라는 이름이 있다. 그래서 한번 좀 밑에 읽어볼게요. 모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명단이 기재된 표본 프레임이 있는 경우에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쓸 수 있고 조사 대상이 뽑힐 확률을 미리 알기 때문에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을 산출하는 게 가능하다. 그다음 표본 추출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추정도 가능하다. 뭐 좋은 점 다 가지고 있네요. 그죠? 근데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어떠니? 표본 프레임이 없다. 모집단 내 대상이 선택될 확률을 사전에 모르는 상태에서 표본을 선정한다. 표본이 모집단을 어느 정도 대표하는가 하는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에 대한 추정이 어렵다.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네, 불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이런 확률 표본하고 비확률 표본 중에는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당연히 확률 표본이죠. 왜 근데 확률 표본을 못 쓰나요? 그랬더니 아니 표본 프레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확률 표본이 당연히 비확률 표본보다는 훨씬 좋고요. 확률 표본을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확률 표본을 뽑는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업조사에서는 많이 활용된다. 비확률 표본이.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연구 목적이 꼭 상업조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공공 목적의 연구조사들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 뭐 주민센터라던가 구청이라던가 시청이라던가 이런 데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들을 물론 식별 정보는 안 됩니다. 성함이라던가 주민번호라던가 이런 걸 막 일일이 알아내고 이런 거는 개인정보법 위반이지만 그게 아니라 좀 표본 뽑아서 어떤 대상자에게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우편물을 보내거나 잠깐 조사를 부탁하거나 이런 정도는 식별 정보만 없다면 공공 목적을 위해서 그 정도는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면 안심번호라고 해가지고 뭐 선거철에 그 정당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 뽑을 건지에 대해서 여론조사 같은 걸 할 때 공공 목적이잖아요. 투표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그죠? 이런 경우에 그럴 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돈 벌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전 국민의
핸드폰 번호에 대해서 좀 안전번호도 좋으니까 번호를 좀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예, 상업 목적으로 공공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비확률 표본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쪽으로 와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 체계적 추출 방법, 층화 표본 추출 방법, 군지 표본 추출 방법.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네 가지. 우리 교재에는 이 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슬라이드 상으로는 그냥 이렇게 그림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이란 굉장히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모집단에 그냥 1년 번호를 쫙 무작위로 부여해요. 모집단에. 그리고 정말 무작위로 뽑는 겁니다. 사실 번호가 무작위로 부여됐다는 것은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순서대로 뽑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번호도 좀 무작위로 부여했으면 뭐 뽑을 때도 좀 이렇게 한번 우리 무슨 종이 이렇게 집어넣고 쫙 섞어서 뽑듯이 그렇게 무작위로 뽑는 거죠. 근데 뭐 종이로 뽑진 않고요. 보통 엑셀 같은 데서 랜덤 번호, 랜덤하게 번호를 만들어내서 일정한 무작위 추출을 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을 전혀 모른다. 그럼 복권 추첨하듯이 무작위로 쫙 뽑아주면 무작위니까요. 아마 골고루 뽑히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뽑는 추출 방법이에요. 단순 무작위, SRS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심플 랜덤 샘플링. 자, 이 심플 랜덤 샘플링은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중에 가장 좋다가 아니라요. 모집단의 특성을 모르는 경우에 뭐 이거밖에 사용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표본을 뽑음으로써 표본들이 모두 다 표본이 추출될 확률이 똑같이 뭐 1000개 있다면 1000분의 1로 똑같이 만들어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 표본 추출 방법. 영어로는 시스테매틱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표본 추출 단위에 1년 번호를 부여한 다음 이를 간격으로 나누고 첫 번째 구간에서 번호를 무작위로 선정한 다음 번호를 계속해서 추출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전체가 1000명이 있다고 하고요. 10개를 뽑으려고요. 그럼 1번부터 100번 중에 한 명 뽑는 거고 100번 중에 200번 중에 한 명 뽑는 거고 이런 거란 말이죠. 1번과 100번 중에 무작위로 탁 골랐더니 37번이 걸렸어요. 37, 137, 237, 337 이렇게 뽑는 걸 체계적 표본 추출을 하는데 교재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체계적 표본 추출 방법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다 조금 보태면요. 그 번호를 그냥 무작위로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번호를 부여할 때 어떤 이게 크기순 뭐 이렇게 크기순으로 어떤 값이 있다면 거기에 뭐 작은 데서부터 큰 데라든가 큰 데서부터 작은 데로 번호가 부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학생들의 키를 이미 알고 있어요. 키를. 초등학교 학생들 전체가 1000명이라 하죠. 키를 이미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 1000명 중에 100개의 표본을 뽑으려고요. 그러면 1번부터 1000번까지 번호를 매길 때 키가 작은 데서부터 큰 또는 큰 데서부터 작은 데로 번호를 쭉 매겨요. 홍길동, 홍길수 막 쫙 있다고 할게요. 자, 1000개 중에 100개 뽑는다 했으니까 1번, 10번 중에 무작위로 하나 골라요. 3번. 그러면 3, 13, 23 이렇게 그 10단위로 쭉 뽑으면 전체 1000개 중에 100개가 뽑히겠죠. 자, 이렇게 뽑으면 좋은 점이 뭐냐? 체계적 표본 추출 방법은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데까지 골고루 뽑히게 돼요. 단순 무작위는 무작위로 뽑았기 때문에 골고루 뽑혔을 거라고 가정하는 거지. 이게 무작위로 안 뽑히고 정말 큰 사람만 뽑히거나 작은 사람만 뽑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체계적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면 키를 알고 있는데 그럼 키를 왜 조사합니까? 예를 들면 몸무게가 알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키밖에 없어요. 몸무게는 조사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키가 작은 데부터 큰 데까지 골고루 뽑으면 몸무게도 약간 왔다 갔다 하더라도 물론 뭐 키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같은 170이어도 몸무게가 똑같은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렇지만 키가 크면 클수록 몸무게가 많이 나갈 수 있으니 좀 골고루 뽑아 보려고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자, 근데 뭐 체계적 표본 추출 방법을 쓰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료가 크기 순으로 된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뭐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층화 표본 추출 방법은 서로 다른 서로 상이한 층을 지운다고요. 층 1층, 2층, 3층, 4층처럼 여기 A, B, C와 같이 이렇게 서로 다른 애들 여기서 일부, 여기서 일부, 여기서 일부를 뽑으려고요.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 A와 B, A와 C 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A는 A끼리, B는 B끼리, C는 C끼리 뽑기 때문에 표본을 조금만 뽑아도 굉장히 정확하게 어떤 걸 뽑을 수 있어요. 단 A와 B, A와 C가 서로 상이해야 돼. 서로 달라야 돼. 층이 주어졌어야 돼요. 요걸 조금 약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기 임원급, 회사에서 임원급, 여기는 과장, 부장급, 여기 사원급이라고 나눠보죠. 자, 왜 이렇게 나눴느냐 하면요. 제가 이런 걸 조사해 보고 싶어요. 임금에 따른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려고. 임금을 많이 줄수록 직무에 얼마나 만족하느냐? 뭐 당연한 얘기일 텐데 경영학에서는 임금에 따른 직무 만족도가 매우 비례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불비례하지도 않아요. 뭔 얘기냐? 1,000만 원 받는 사람보다 연봉이 1,000만 원 너무 작은데 연봉이 5천만 원 받는 사람보다 연봉이 1억 받는 사람이 아무래도 업무에 조금 더 만족해. 나 이 일은 되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연봉에 따른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임원진이요. 임원. 예를 들면 이사, 상무, 부사장, 사장 이런 분들이고 여기는 부장, 과장급이고 여기는 사원급이라고 그랬어요. 자, 임원급한테 이 얘기를 해요. 연봉 1억 드릴 테니까 좀 열심히 일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임원급이 연봉 1억 갖고 어디다가 써?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부장이나 과장한테 연봉 1억 드리니까 열심히 일하실래요? 이러면 1억이 뭐 내가 그 정도 받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럴 수 얘기도 해요. 여기 상원한테 연봉 1억 드리니까 열심히 일하실래요? 저는 진짜 열심히 일할 겁니다. 이게 다르다고요, 서로. 그죠? 뭐 당연히 예를 들면 뭐 여기 사장급 같은 임원진은요, 뭐 연봉이 10억, 2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좀 심한 경우에는 삼성전자 등재 임원 같은 경우 평균 연봉 200억 이상이에요, 200억 이상. 그러니까 여기다 1억이 여기 1억과 여기 1억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가지고 층을 쪼개갖고 여기는 여기끼리만 표본을 뽑고 여기는 여기끼리만 표본을 뽑고 여기는 여기끼리만 표본 뽑아서 얘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얘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얘는 어떤지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을 층화 표본 추출 방법. 그래서 각각의 표본 집단을 나눴는데 층을 지어가지고 그 층끼리 무작위로 추출함으로써 표본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개별 층 간의 비교도 가능하고 층 간에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표본의 개수를 조금만 뽑아도 개별 층을 좀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에 군지 표본 추출 방법은요. 예를 들면 A 부서에 가도 여기도 과장, 부장님 가운데 있죠. 과장들 몇 명 있고 차장, 그 다음에 사원 대리 이렇게 있고요. B팀에 가도 부장이 있고 여기 과장들이 있고 차장들이 있고 사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A 그룹과 B 그룹이 어떠냐?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예를 들면 부서 내에 뭐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확인한다. 이게 연봉이 아니고 그러면 뭐 부장하고 많이 얘기하는지 차장하고 많이 얘기하는지 과장하고 많이 얘기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패턴을 보려고요. 자, 그러면 A팀이나 B팀이나 영업 A팀, 영업 B팀, 영업 1팀, 2팀이라 하죠. 그러면 영업의 어떤 뭐 이렇게 영역이 다르다던가 뭐 이런 정도의 차이지 얘는 뭐 예를 들면 강남 쪽이고 얘는 강북 쪽 이런 거지 업무 자체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군집, 클러스터라고 부르는데 얘를 조사하나 성질이 비슷하다고요. 동질적이라고요. 그럼 굳이 여기서 무작위로 막 이렇게 뽑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거 뭐 어느 것을 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얘가 걸렸어요. 얘를 싹 조사하는 거죠. 이거 군집 표본 추출. 자, 층화와 다른 점은 뭐냐? 층은 층들끼리 서로 이질적이다, 상이하다. 군집은 뭐냐? 군집끼리 서로 똑같아요. 동질적이에요. 그러면 무작위로 군집을 골라낸 다음에 군집 전체를 조사함으로써 편의성, 조사가 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군집표본 추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비례층화, 불비례층화, 비례군집, 체계적 추출, 비체계 추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군집을 했을 때 군집 자체를 어떻게 나눌 거냐, 층을 했을 때 층의 개수에 비례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인데 기초 통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요거는 이렇게 생략할게요. 나중에 고급 통계학이나 뭐 추출 기법 통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그런 상위 과목에서 좀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뒤에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본 프레임이 없어요. 그래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이 뽑힐 확률도 모른다. 그럼 뭐 상업조사 같은 경우에는 표본 추출할 때 이 표본 프레임이라는 걸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 중에 편의 표본 추출 방법은 편의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편해서 제일 가까워서 내가 정말 편하기 때문에 다니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가장 간단한 형태의 표본 추출 방법이고요. 뭐 임의에 선정한 지역과 시간에서 조사의 편의에 따라 조사자의 편의에 따라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20대 성인 남녀들의 어떤 이성에 대한 뭐 어떤 판단 기준 이런 걸 조사하려고 한다. 뭐 어떻게 조사할 건데요? 그랬더니 뭐 20대 성인 남녀에 대한 무슨 표본 프레임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 뭐 주말에 강남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20대를 대상으로 조사하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무슨 표본이냐? 편의 표본이죠. 야 강남역에 왜 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 강남역에 주말에 가면 물론 지금은 뭐 좀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좀 약간 힘들지만 그죠? 야, 강남역에 가면 주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젊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조사하기 되게 편해요. 편의 표본이죠. 또는 뭐 70대, 80대 노인분들에 대한 무슨 이런 뭐 삶의 만족도 이런 걸 조사하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저는 그 탑골공원에 가서 좀 어른들 많으니까 거기 가서 조사하려고요. 편의 표본이죠. 네, 편의 표본. 자, 그 다음에 판단 표본은 뭐냐? 조사 문제를 잘 알고 있거나 모집단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 집단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 예를 들어 보면 뭐 스마트폰의 어떤 기술적 특성에 대한 뭐 어떤 조사를 한다. 그럼 스마트폰 관계된 사람을 조사해야 되겠죠. 스마트폰 관계된 사람 중에 뭐 예를 들면 제조사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통신사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라던가 아니면 SKT나 KT, LG의 영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이거 판단 표본이죠. 돼? 안 돼? 뭐 대학의 예를 들어볼게요. 대학생들의 어떤 뭐 공부 패턴을 조사하려고 한다. 근데 대학생 중에 뭐 1학년은 아직 뭐 공부 패턴이랄 게 있어요. 대학 들어와서 아직 뭐 낭만을 즐기고 그죠? 아직 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적응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나는 2학년 이상의 대상을 조사할 거야.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몇 학년이세요? 네, 1학년입니다. 그럼 네, 잘 가던 길 가세요. 몇 학년이세요? 네, 3학년입니다. 그럼 이거 한 분만 해주시겠어요? 이게 판단 표본 추출 방법이죠. 자, 그 다음으로 할당 표본 추출 방법은 상업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층화라든가 군집처럼 무슨 표본 프레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남녀로 나누고 20대, 30대, 40대로 나눈 다음에 남녀에 따라 500명, 500명, 20대, 20대, 30대, 40대에 따라 뭐 예를 들면 150명, 150명, 150명 정도. 그래서 총 토탈 한 1000명 정도를 조사하겠다. 그 150명, 150명, 150명이면 450명인데 50명 어디 갔나요? 그럴 때 그건 약간 예외적으로 20, 30, 40대 말고도 뭐 추가적으로 50명 어디 다른 데다 할당하겠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여하튼 뭐 900명 했다고 합시다. 여하튼 그렇게 일정 부분을 조사자가 임의의 목적에 따라 모집단에 해당하는 모집단을 분할하고요. 할당하고 분할을 된 곳에 어떤 일정량을 표본을 할당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뭐 남녀의 차이, 20대, 30대, 40대의 차이처럼 이렇게 조사 대상들의 어떤 특성별 차이를 조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업조사에서는 할당 표본 방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상업조사에서 할당 표본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 이미 조사를 여러 번 해서 이런 특성으로 모집단을 나눌 때 내 조사 목적에 좀 맞아.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겠죠. 자, 거꾸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을 이 중에 하나를 결정하면 그 다음 남은 건 뭐냐? 뭐 표본 크기 결정.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좀 적당히 너무 작은 것보다 많은 게 좋다고 했는데 그게 뭐 무조건 많은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할 때 뭐 조사의 결과의 신뢰성, 조사의 시간과 비용, 조사 목적이나 조사 방법에 따라 적당한 표본 크기가 달라요. 예를 들면 파일럿 테스트처럼 간단하게 해보는 조사면 한 100명 내외로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만 이게 좀 정확한 연구가 필요한 거고 연구비가 있는 연구라면 아마 1000 샘플 이상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이게 굉장히 정밀한 연구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연구하는 거라면 뭐 5000이나 10,000 샘플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표본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의 목적이나 조사의 방법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중요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조사 시간, 예산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아마 조사를 해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뭔가 실무적으로 조사를 할 일이 있는 곳에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돼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업조사에서 1000샘플 이상을 많이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할 때 한 표본당 뭐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조사비가 들어간다고 이 책에 나와 있는데 그거 좀 약간 옛날 얘기인 것 같고요. 요즘엔 5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1000샘플 5만원, 그럼 5천만원의 조사비가 들어가요. 그죠? 네, 물론 뭐 간단한 설문조사인 경우에는 샘플당 한 2만원 내외나 만원 내외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00샘플 하게 되면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게 일반적으로 한 4, 5페이지 정도의 설문지에 설문 업체도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설문 대상자에 대해서도 좀 약간의 리워드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이게 좀 조사 굉장히 정밀한 조사로 설문지도 길어지고 많아지고 이러면 5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예산과 시간에 따라서 표본 크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많이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저 뒤에 뭐 9장, 10장에 넘어가서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인데, 실내 구간 접근법 또는 가설검정 접근법이라고 해가지고 통계학적으로 실내 구간이 이 정도 크기였으면 좋겠어, 또는 가설 검정하는데 오류의 수준을 요 정도, 허용 오차 수준을 요 정도로 하면 좋겠어 하고, 이 통계학적 수치가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적당한 표본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앞으로 이제 10장 추정, 가설 검정, 추정과 가설 검정 이후에 다루게 될 내용인데, 그래서 미리 조사 전에 뭐 1000개가 필요한지 890개가 필요한지 미리 계산해서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표본 크기 결정되면 그 다음으로는 표본 추출을 하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자료의 수집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크게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나누어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표본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표본조사를 하게 된다면 표본 추출 방법, 모집단 확정, 표본 프레임 결정, 표본 추출 방법 결정, 표본 추출에 이르는 한 5단계와 그 중에서도 이 모집단 확정할 때 조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표본 프레임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게 다뤘고요.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히 다뤘죠. 확률 표본,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단순 무작위, 체계적, 층화, 군집, 편의, 판단, 할당에 이르는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표본 크기를 시간, 그 다음에 예산 등에 따라서 적당량으로 조정하고 표본 추출하면 된다. 이렇게 중요 내용을 배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